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만약의 전쟁사 시리즈 시간이죠. 정 작가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작가님? 네, 이번 주제는 좀 복잡하고 심오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다 생각해봐는 우리가 만약 식민지를 겪지 않았다면 이라는 주제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는 않고 심오 있긴 하네요. 그죠?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면 그 정동에 중명전을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될 당시에 그 광경을 뭐 마네킹으로 만들어놨어요. 진짜 뺨 그래서 때리고 싶어요. 아주 그냥. 너무 잘 만들어놔갖고 처음 사람이 들어가면 배우가 재현하는 식으로 하는 줄 아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벽면을 보게 되면 을사늑약 조약문이 있어요. 조약문이 5개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을 보장한다요. 네 개 조항 가지고 대한제국이 실질적으로 멸망해버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쇼크를 되게 많이 받아요. 을사늑약은 교과서에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나라의 운명을 사라지게 되는데 글자가 요거밖에 없어? 조약이 4개밖에 없어? 라는데 많은 충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겪었던 그 식민지 시대는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겪었던 난생 처음 겪었던 일이었어요. 남의 타국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분단, 전쟁,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식민지 체제에 여파가 아직 미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주 을사늑약에서 아주 대활약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죽여버릴 놈들. 오적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오적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완용. 굉장히 복잡한 문제적 인물입니다. 일본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랑 대화할 때 영어로 했습니다. 야, 영어는 했었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도 영국 유학파니까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일본어를 한마디로 못한 친일파가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와, 진짜 찢어 죽여야 돼. 그리고 이게 그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제 조약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우리의 운명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능지처참리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전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게 그러면 왜 우리는 근대화에 실패했느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 때문이에요. 일본이 항상 조선 그리고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정권이 뭔가 성공해버리면 자기네들에게 큰 불행이 닥치게 된다고 믿고 있어서 근대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놓고 정말 심하게 방해를 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이완용 같은 인물도 아까 문제적 인물을 말씀드린 이유가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친러파, 친미파 그쪽이었잖아요. 그렇게를 원래. 쭉 건너갔어요. 결국은 당시에 국가를 움직일 수 있었던 엘리트들이 결론이 일본의 편에 붙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게 사실은 가장 큰 불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박재순이, 네. 그 이지용이, 그다음에 이근택, 그다음에 권정현이 다 대부분 고종의 측근 중에 한 명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완용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고종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심부가 전부 다 문제가 되는 바람에 그 고통을 우리가 덮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한용이도 원래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다고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뭔가 힘쓰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출세랑 그다음에 고종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이제 팽을 당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 아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종은 이제 버리고 내 안위를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거. 국가 지도층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이게 실행에 옮겨졌다는 게 대한민국의 이제 과거의 큰 이제 불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식민지가 그렇게 돼버렸고 1910년에 그런데 1910년에 의외로 조용했어요. 이 그 국치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굉장히 조용했어요. 왜냐? 1905년에서 1907년 사이에 저항할 사람들은 이미 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고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자결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당일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이 식민지가 됐다는 게 우리는 그게 어떤 불행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그런 얘기 배우잖아요. 한일 합방. 저 어릴 때 교과서 배웠는데 신혼부부도 아니고 무슨 놈의 합방이에요. 그냥 일본이 이제 조선을 집어삼키고 나서 그냥 좀 옛다 기분이라도 나쁘지 마라라고 만들어냈던 용어가 바로 이제 한일 합방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식민지 상태가 되면서 뭐 우리의 이제 근대화라든지 이건 전부 다 스톱이 되고 그냥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린 상태. 그러니까 3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 여파가 이제 그 이후에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그 한말에 했던 광무개혁이라든지 이런 개혁 정책들이 성공을 했어야 됐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이 시점에서 영국이 한번 등장할 것 같아요. 영국이 당시에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그 제국주의 시대 냉전 같은 걸 벌였었는데 이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거문도 사건이랑 영일 동맹이었죠. 원래 영국은 다른 국가와 이런 동맹을 잘 맺지 않아요. 고립주의 그렇죠. 국가였기 때문에. 근데 일본과 동맹을 맺었던 이유는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태평양을 진출하려고 하니까 자기네 군사를 여기까지 데려다 올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로 선택한 게 일본이었는데 만약 우리가 대한제국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일본보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쉬운 게 우리였어요.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톡이랑 우리나라 그 땅끝이랑 진짜 가깝거든요. 가깝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선택하게 되고 그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네. 일본도 어떻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조선 왕조 그리고 대한제국 왕실로 이어진 그 왕실의 무능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10년, 20년을 놓친 게 되게 컸죠. 아... 그 시기에 뭐 근대화라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일본은 메이지 유신 뭐 청나라는 변법 자강 운동 우리도 뭐 개혁 정책을 했지만 사실 메이지 유신만 성공하게 네. 되고 실패했던 사실 거죠. 네. 만약에 전쟁사기 때문에 만약에를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정 작가님께서 일본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왔다고 그랬는데 일제 강점기가 돌아오지 않았었다면 네네. 예. 네. 그걸 자꾸 네, 네. 되뇌이고 있어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일제강점기가 없이 주권이 유지된 상태였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였을까? 네. 일단은 그 사실 자체로도 일단 왕권은 많이 약화가 되고 어떤 형태로든 권력 분점이 됐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입헌 군주국으로 어느 정도 네. 입헌 군주국으로 진행이 성공했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 어떤 형태로의 권력 분점도 탄압을 하던 그 대한제국 왕실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면은 1910년에 식민이 될 게 한 3, 4년 늦춰지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일단 네. 그거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입헌 군주국 정도로는 이제 이행이 네. 됐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예 원론적으로 가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을까? 과연 광무 개혁을 보면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이었어요. 재정이요. 예, 그 광무 개혁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도 이제 재정의 부족이 가장 컸었는데 광무 개혁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토지의 이제 소유주를 정확히 파악하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 광무 양안이라고 불렀던 토지조사 사업이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걸 통해서 세금을 걷게 되고 철도를 놓고 이런 이제 그 정책들을 통해서 광산 개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던 게 이제 우선. 근데 이런 만약에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을 했다면 네. 어차피 국가 사업이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자립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거죠. 체를 저는 유지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거 입헌 군주제부터 시작하거나 뭐 또 우리 정 작가님 이야기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그렇지만은 저는 좀 시작을 달리 보려고요. 뭐 그전 시간은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다른 얘기했지만 와서 우리가 그러면 근대화의 성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바라건대는 이왕의 만약에니까 바라건대는 동학농민혁명이 네. 성공을 해서 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차근차근히 갔었더라면 그때 이후에 그리고 외세가 여긴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조금은 주춤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왔다. 이건 만약에니까. 그렇죠. 네, 청나라도 안 그랬을 경우 들어오고 일본도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가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 동학농민 운동 시절에 그 집권층이 이거를 외세를 끌어들여서라도 박살내 생각만 했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문제고 우린 뭘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심지어 사실은. 동학운동이 왕권 교체 운동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명성황후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분이 물론 민비 뭐 시해에 대해서는 너무도 가슴 아프고 죽일 놈들이죠. 뭐 국모를 한 나라의 국모를 시해하는 건 나쁜 놈들인데 그렇죠. 어찌 됐든 그분의 세력이 그때는 그분이 있었으니까 세도 그분의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 너무도 멍청하지 않아요? 너무 멍청하죠. 사실 외세를 동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네. 됩니다. 사실 천하의 악인으로서 완전히
취급됐을 사람인데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처구니 없는 까방권을 받아버린 거죠. 일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정세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군대가 이 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참- 조건이 아휴, 나의 안전이 깝깝하다, 진짜. 돼버리니까 문제가 됐다. 국가 그죠. 지도층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왕정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었었고 그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뭐 나라를 그 단계에서 나라를 엎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혁하자. 개혁하자라는 얘기였으니까 충분히 타협이 가능했었어요. 예. 근데 권력을 나누기 싫었던 당시 지도층의 문제를 지금 있어서 짚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국가를 네. 운영하면 어떤 운명이 닥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근대화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근대화가 시작을 했어.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식민지를 안 독자적으로 겪고, 네. 식민지를 이제 안겼기 시작하고 네. 이한용 이런 애들 그냥 바이바이 네, 하고. 네. 그럼 어떤 일단 개발을 하든 국가가 일단 네, 네. 운영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1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 대전이 터졌어요. 네. 아, 예. 특히나 1차 세계 대전까지는 모르겠는데 2차 세계 대전에서는 일본이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아주 쑤시고 다녔단 말이죠. 그죠. 깡패 짓을 했죠. 과연 그때 우리나라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그러니까 일단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지 못했다면 그렇게까지 동아시아를 회젓고 다닐 정도의 그건 세력을 맞아요. 얻지 예. 못해.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중국을 침략해야 되는데 우리가 없으면 임진왜란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없으면 중국 침략 중국으로 못하죠. 진출을 못하죠. 왜냐하면 북쪽으로 막혀버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1939년까지 우리가 주권 국가고 최소한 일본이 우리를 전쟁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속국하거든요. 저 식민지가 아니라. 그렇게 못했으면은 일본이 중국 진출을 못한다고 봐도 네. 돼요. 군사적으로. 엄청 제약이 커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상하이까지 무조건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단계부터 이미 서구 열강들과 엄청나게 충돌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말이 좋아서 노르망디 노르망디, 상륙 네. 작전이 성공한 거지. 해안 쪽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사실 그때는 생각 그렇게 많이 했던 작전은 아니니까. 그리고 상하이로 진입하기 그렇죠.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식민지가 안 됐으면 청일 전쟁 자체도 없는 세계관일 수도 있어요. 그 일본보다 근대화가 늦었지만 우리가 근대화가 만약 그 동학 농민운동이든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인해서 만약 됐다면은 군사력도 대단했을 겁니다. 아,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아니 그 당시에는 청도 유럽 열강들의 그 전투함을 도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대화가 느꼈기 때문에 도입을 물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의 우리는 후예들이에요. 절대 일본이 바다 건너 한반도를 침략할 꿈도 못 꿨을 거라.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게 과연 그러면은 식민지가 안 된 조선 대한제국은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네. 부유했을까? 근데 그건 약간 저는 그렇게 장밋빛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 45년까지 사실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산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을까? 그게 참 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총리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 그죠? 내각제죠. 내각제로 가면 그러면은 과연 그때 총리로서 뭐 내실 만한 인물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근대화에 생각해서 근대적인 개념을 갖춘 사람이면은 저는 지금 떠오르는 인물은 여운형이고요. 여운형? 예,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그냥 그 좌우합작 시기에 암살당한 비운의 정치인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건 여운형이란 인물을 아주 일부분만 본 거고요.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냈던 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 수립부터 그 이후의 행보였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은 사실 충분했고요. 근데 의원 내각제 상태로 진행이 돼서 경제적으로는 여건이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채가 유지된다면 예. 일본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시작됐으니까 예. 벌어졌겠죠. 그럼 가장 많이 도움을 준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 것 제 같아요? 생각에는 결국은 미국이었을 그쵸. 것 같은 게 결국 미국하고 영국. 왜냐하면은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식민지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1차 세계대전은 났을 거고 그러면 러시아 혁명은 나요. 그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데 엄청 중요한 그렇죠. 자리가 돼버리거든요. 아. 어떻게든 1917년까지 우리가 독립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설령 뭐 부자는 못 돼도 최소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마셜 플랜도 있겠지만 그런 지원 사업을 그 1920년대에도 하고 있었나요? 아니 아마 시작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소련에 의해서 점령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영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모골이 송유해질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진짜. 근데 이거를 태평양이 다 뺏길 수가 있거든. 너무 장밋빛으로 제가 본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지만 하긴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현 세대에서 우리 이제 교육을 하면서도 식민사고 안에 조금은 영향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없는 거. 근데 프랑스를 보세요.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온 유럽에서의 어떤 나중에 그렇죠. 벌어진 정신적인 어떤 또 근대화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라고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게 포텐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나라를 갖추었을 겁니다. 그게 경제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그럴지언정 뭐 미국이나 영국의 도움 저도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또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그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다라는 그 인식을 열강들이 하고 있었을 거고 그랬을 때 일본이 함부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제 국제 관계가 있기 네. 때문에 식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밋빛으로 본다기보다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니까 예. 식민지식의 가장 큰 여파가 어떻게 보면은 분단이잖아요. 그리고 분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리안 리스크라고 예. 부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분단 상태가 아니게 되면 지금보다 당연히 인구라든지 경제력이 성장할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제 생각에는 모병제가 진작에 시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아, 그건 좀 달라요. 네. 소련을 국경에 놨기 예. 때문에 중국하고 아, 그럼 아마 그렇긴 더 하겠다. 징병이 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 1시간 안에 이게 휴전선이라는 체제가 없으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예. 이제 저도 지역적인 얘기지만 저는 네. 정 작가님 의견이 동의하는 게 사실 우리가 조선 시대부터 걸어온 게 모병의 한 틀이었거든요. 하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이야기로 그러면은 좀 나중에 우리가 또 이어서 하게 될 이야기가 그럼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은 사실 영향권 안에는 전 세계가 영향권 안에 들어갈 들어갈 수 거니까 없죠. 네. 그 이야기를 아, 다음 시간에 한번 네네.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시간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만약에 전쟁사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제 강점기가 없었더라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 작가님과 뜨거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진짜 뜨거움이 그렇죠. 생기네요. 이게 시리즈가 되네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또 네.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